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 법무법인 정행김의 김희진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희진 변호사님, 저희 생생법률쇼에는 첫 출연이시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사건, 사고 코너를 좀 맡아주실 텐데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의 사건, 사고 코너를 담당하게 된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법률방송은 첫 출연인데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있는 출사표. 네, 감사합니다. 네, 출사표 좀 들어봤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보는 생생 키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만나볼까요? 하늘 위의 시한폭탄. 어떤 얘기일까요? 좀 자세히 만나볼까요? 지난달 28일에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에어부산 여객기에 불이 났습니다. 지상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좀 없었는데요. 정확한 조사는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승객이 기내에 가지고 탄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보잉, 미국의 비행기 사고 이런 부분들 연달아서 지금 계속 비행기 사고가 터지고 있거든요. 이 사건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무안공항 참사가 예.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이어 이렇게 또 큰 사고가 발생하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제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아직도 현직에 있는 동기들도 걱정이 되고 마음이 예.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예. 다행히도 이번에는 큰 인명피해가 없다라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사건의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28일이죠. 김해공항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부산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BX391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항공기 내부 뒤편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서 항공기 동체 상부를 모두 태웠습니다. 당시 탑승했던 170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은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무사히 탈출했으며 탈출 과정에서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으로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진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러한 대형 사고가 나면서 일부 승객들은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 항공포비아, 즉 비행공포증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아직은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에어부산 화재에 대한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고 기체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양쪽 날개와 그 하단에 있는 엔진은 이상이 없었고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좀 보조 배터리에 상당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술들도 그렇고 여객기에 탔었던 승객들의 진술도 그렇고 사실 위에만 또 비행기 위에 뚜껑만 지금 다 맞습니다. 날아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 배터리라고 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가방 같은 데 들고 탔었던 기억들이 좀 많은데 네. 변호사님 비행기 이용하실 때 보조 배터리 전직도 승무원이시니까 네. 들고 타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보조 배터리를 들고 이렇게 탑승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네. 이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네네. 충전 케이블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네. 이러한 기내 반입이 가능한 전자기기, 네. 휴대폰,
아니면 보조 배터리 관련해서 주의하는 점을 네. 철저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네. 혹시 그렇군요. 최변하신 선생님께서는 보조 배터리 들고 탑승하신 적 있으실까요? 일반적으로 근데 많은 승객들은 보조 배터리 좀 들고 탈 것 같아요. 저도 들고 항상 타거든요. 요새는 그렇죠. 저는 케이블을 들고 타야 된다는 규정을 처음 듣습니다. 아, 그건 그래서 규정은 아니고 네네. 그 비행기 요새는 권고사항. 다 USB 예, 그 그러니까 코드가 있기 권고사항인 때문에. 거죠. 네. 그렇군요. 이런 방법이 있군요. 제 케이블을 좀 들고 타서 충전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현지에 가서 쓸 요량으로 보조 배터리 들고 가야 되면 그럼 어디다가 넣고 가야 되는 겁니까? 네, 바로 그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 이게 뭐 그냥 그렇게 위험한가? 예,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 배터리는 항공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가 없고요. 그쵸. 휴대 수화물로 승객이 몸에 지니고 직접 탑승하셔야 됩니다. 네. 현재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에서는 네네. 이륙전 보조 배터리를 승객이 직접 소지하도록 네. 안내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객이 변호사님처럼 예, 예. 본인의 몸에 휴대하지 않고 예, 예. 가방 속에 넣은 채 기내 선반에 보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공사마다 좀 이 권고사항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현행 규정이 좀 부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도 좀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좀 불평은 뭐 이게 궁금한 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게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소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휴대 수화물 관련 규정을 예. 항공사마다 확인하시는 것이 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반입 개수라거나 네.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등 네. 구체적인 기준은 항공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겠죠. 네. 그럼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규정이 어느 쪽으로 좀 결론이 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뭐 이렇게 충전 케이블 갖고 타는 것도 괜찮은데 그럼 네. 보조 배터리 그 지역 가서 쓰려고 하면 그렇죠. 필요하죠. 어디다 이게 소지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네.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옆에다 놓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올려놓는 게 네, 좋습니까? 일반인들이나 예, 저희 예. 같은 뭐 법조인들도 마찬가지로 예, 예, 예.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예. 무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예. 의거해서 예.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의 보조 배터리는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충격을 받거나 열을 가하는 경우에는 폭발해서 화재 사고로 예.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 일단 기준도 아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항공기 반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전력량 기준 단위인 와트시입니다. 네네. 그래서 100와트시 이하의 보조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량에 한해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0와트시라고 하면 기준이 모호해요. 잘 네. 감이 안 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결과 네. 저희가 시중에서 쉽게 보조 배터리를 네네. 구매하시잖아요. 네네. 보통 표시가 10,000 밀리암페어시, 네. 뭐 2만 밀리암페어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2만 밀리암페어시 같은 경우는 100와트시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5개까지는 안심하고 비행기에 들고 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면 보조 배터리를 들고 탑승을 할 때 네.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느냐 네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네.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들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한항공이나 에어부산에서는 이제 휴대하라고 안내 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보조 배터리 휴대 시에 권고 사항이 항공사마다 또 다릅니다. 예, 예. 당연히 위탁 수화물로 보내시는 것은 금지되어 안 되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를 할 때도 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여분의 배터리들이 있는 경우에 서로 네. 닿지 않도록 개별 우선 포장이 닿지 필요하다. 않도록. 예.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국토부의 항공안전 위험물 예. 운송기술 기준 고시에 따르면 네. 승객이 리튬 메탈 및 리튬 이온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휴대할 때는 예. 외부에 노출된 금속 단자 부분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를 절연성 테이프로 감아야 한다. 그래요. 예. 네, 또는 비닐봉투나 네. 보호용 주머니, 파우치에 넣어야 한다. 네. 네, 심지어는 기내에 반입되는 모든 보조 배터리는 네. 유엔의 심사 기준을 네.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이 몸에 지니거나 휴대하는 게 맞고요. 네. 비닐봉투나 주머니에 넣어야 합니다. 네. 다만
문제는 항상 휴대해야 되는 게 예. 중요하기 때문에 가방 속에 넣어서 예. 선반 위에 올리게 되는 경우에는 예.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좀 절연 테이프로 감싸야 되거나 파우치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는 좀 시청자분들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좀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배터리가 사실은 과충전이 돼가지고 폭발하거나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좀 관리 규제 방안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조사 당국이 합동 감식을 해봤는데, 물론 완료까지는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사 결과가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라고 만약에 결론이 난다고 하면, 이 사고의 책임, 보조 배터리 주인이 져야 되는지 요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변호사님은 좀 생각하시는지, 그거까지 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 보조 배터리나 또는 전자기기, 다른 전자기기에 의한 화재라고 만약에 판명이 예, 예. 된다라고 했을 때 예. 그것을 소지한 승객에게 책임이 있을까? 이걸 예.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네네. 이번에 이미 화재가 났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재 원인이 만약에 실제 기내에 반입한 보조 배터리나 전자기기 등 네. 기내 수화물로 판명이 나는 네네. 경우에도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네. 승객이 임의로 맞아요. 휴대를 했다라고 예. 한다면 책임을 묻겠지만은 네. 항공사의 절차와 또한 공항의 보안 검사를 모두 통과한 네. 적법하게 규정에 따라 반입한 어떤 전자기기, 보조 배터리로 인해서 발화했다면 네. 승객을 처벌하는 조항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그 부산 경찰청의 예. 한 수사관도 만약에 기내 전력 설비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났다면 예. 항공사 측에 업무상 과실치상 네.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승객이 이러한 적법하게 들고 들어간 물품이라면 네. 책임 소재를 가리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그래서 그럼 만약에 만약에 이게 상황이 그러면 배터리다, 화재의 원인이 그렇다면은 좀 규제 강화를 좀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항공업계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네. 국토교통부는 전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네. 항공사, 공항 등 항공업계 관련자들과 보조 배터리 반입 강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네네. 예, 실제로 이 회의가 예.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건 예, 예. 이후로 실제 진행이 됐고요. 예. 이날 회의 시간만 무려 3시간이 넘게 그렇군요.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조 배터리 통제를 네.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네. 저희가 현행 그 네. 액체류 반입 규정 예, 예. 기억나시죠? 있죠. 예, 예. 네네. 예. 그 투명한 지퍼형 맞습니다. 비닐백에 넣어서 네, 네. 승객이나 승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관리가 수월해지는 경우 이런 방안을 또 고안을 하고 있고요. 전직 승무원이시니까 너무 잘 알지만 네. 사실 시청자분들이랑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헷갈려요. 아. 얼만큼 갖고 들어가야 되고 어떤 용기에다 넣어야 되고 네. 보조 배터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아까 그 저희도 밀리암페어로 써 있는 보조 배터리 많이 쓰거든요. 맞습니다. 1000, 2000, 예. 4000 근데 이렇게 암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밀리암페어시 그게 다 예.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와트시로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 건가요? 차라리 네. 보조 배터리에 와트시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참 다행일 것 그 같은데. 뒷면에 보면 매우 희미하게 이제 네. 보통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있습니까? 저도 이제 보조 예. 배터리를 예. 오늘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네. 1000 밀리암페어시 뭐 이렇게 되어 예. 있거나 2만 밀리암페어시 이렇게 되어 예, 있는데 2만 밀리암페어시가 네. 67와트시 정도 되니까 네.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2만 엄청 많이 밀리암페어시 갖고 정도는 탈 괜찮다. 수는 있는 거네요. 네, 기준이 일단은 현재 기준은요. 100와트시 이하 보조 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 아, 5개까지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2만 밀리암페어짜리를 5개 갖고 탈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와트시가 만약에 기준 규격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갖고 탈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이 좀 더 확대돼서 표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규정과 표시되는 것이 예, 전격 규정이 그 규정 단위가 동일하면 조금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고 관련된 부분 안전 강화가 좀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키워드 좀 볼까요?
집 두 채 받고 이혼한 며느리. 상당히 좀 자극적인데 시댁에서 집을 증여를 받았지만 이혼을 했다는 것 같거든요. 며느리에게 증여 매매한 주택을 아들이 이혼을 하자 되돌려 받으려던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자세한 좀 내용 좀 들려봐 주시죠, 변호사님. 네, 어떻게 언뜻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예. 이제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예. 수원지법은 이제 시어머니인 A 씨가 예. 며느리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예. 소유권 말소 등기 항소심이죠. 2심에서 A 씨에게 승소 결정을 했던 예. 1심 원심 판결을 기각하고 네. 며느리인 B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시어머니인 A 씨는 2021년 며느리 B 씨에게 다세대 주택 두 채를 네.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당시 며느리 B 씨는 남편인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에 네. 실제 외도를 적발했고 네.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면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 B 씨는 다세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6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시어머니인 A 씨는 결국 B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던 사실을 몰랐다면서 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실 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혼인 관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을 좀 증여를 했을 것 같은데요. 1심에서도 이런 이유로 원고, 즉 이제 시어머니의 승소 판결이 난 것 같거든요. 근데 항소심에서 이게 뒤집혀졌습니다. 2심 재판부가 며느리의 좀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네, 1심 재판부는 원고, 시어머니죠. 예. 피고인 며느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를 이전을 받은 후에 예.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인감 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으로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피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이 당사자인 원고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해서 원고인 시어머니에게 승소 판단했었습니다. 네, 이게 1심 판결이죠. 네, 맞습니다. 네. 항소심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게? 네, 항소심은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예. 내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시어머니 원고를 네. 기망했다거나, 즉 일부러 속였다거나 예. 아니면 고령인 원고가 의사 무능력인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예.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다라고 네. 판시했습니다. 즉 네. 문서의 교부 자체는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 맞다라고 네. 판단한 것입니다. 네. 그럼 결론은 어찌됐든 그때 알고서 했냐, 안 하고서 증여받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서. 결국에는 어찌됐든 그 피고, 한마디로 이제 며느리가 뭐 시어머니를 기망을 했다거나 혹은 뭔가를 속인 건 아니고 또 사실은 재산 분할이나 어떤 이런 사전, 그러니까 혼인 관계에 있을 때 증여나 매매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어떤 뭔가 지금 그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바람 폈다는 위자료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자료 관련된 부분이 이혼을 하게 됐다라는 원인이 재산 분할이나 이런 데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증여나 매매로 뭔가 이 소유권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폈다는 게 여기에 영향을 좀 준 걸까요? 이게 그죠. 배우자분이 이제 외도 사실이 네. 없었다면 이런 사건이 저희한테 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 증여와 매매가 결국에는 시어머니인 원고의 의사에 따라서 예. 서류의 교부가 이루어진 게 맞다면 네. 어떤 그 시어머니의 내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판결 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 재산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가 되고 결국 네. 피고 부부가
소유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 소송 중에 재산 분할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며느리 명의로 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남편과 혼인 관계 중에 이룩한 재산이니까 네. 또 분할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어차피 명의가 아무리 며느리 재산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판결이고 시청자분들도 좀 속이 있게 좀 보셔야 되는 판결일 것 같아요. 1심하고 2심 판단이 좀 달라졌는데 아마도 대법원까지 좀 갈 것도 같은데요. 이 사안이 그렇게 된다면 또 대법원 판결까지 좀 기다려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생생 키워드 좀 살펴볼까요? 치매 노인 찾은 실종 경보 문자. 요즘 치매 노인들, 뭐 젊은 사람들도 치매 많이 걸립니다만 치매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뭔가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길을 잃은 좀 치매 노인이 실종 경보 문자 제보 덕분에 가족품으로 좀 돌아갈 수 있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사건이 요새 비일비재한데요. 예. 최근에 80대 이모 씨는 예. 지난달 13일 배우자 A 씨와 진료를 보기 위해서 예. 서울 신촌동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다가 예. 오후 2시쯤 실종됐습니다. 예. 병원에서 이 씨를 찾아 헤매던 아내인 A 씨는 실종 2시간 만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를 했고요. 예. 서울 서대문 경찰서 지구대와 실종 수사팀, 상황실은 폐쇄회로 등을 확인해서 이러한 실종된 이 씨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씨가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사라지면서 위치 예.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3시간 가까이 행적을 찾지 못했고요. 예. 결국 경찰은 실종 경보 문자 발송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예. 관내 전 진구대에 일제 수색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네. 다행히 문자를 확인한 시민 예. B 씨의 제보로 오후 11시 56분경 예. 실종자를 목격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고 B 씨의 말에 따르면 안내 문자에 나온 인상착의와 동일한 할아버지가 홍제동 길가에 있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실종 10시간 예. 경보 문자가 발송된 지 5시간 만에 찾게 되었죠. 그래서 이 씨의 탈은 추운 날씨에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경찰과 제보해 주신 시민 덕분에 구조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실종 문자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지역별로 발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실종 문자가 오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초구에 있으면 서초구에서 보내고 네. 홍제동 이제 서대문구에 있으면 서대문구에서 보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딱 한정돼서.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발견할 확률도 상당히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만약에 네. 그 지역구를 벗어났다. 그러니까는 네. 뭐 서대문구를 벗어났다 그러면 오히려 또 찾기가 좀 요원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 이러한 경보 문자를 예. 자주 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종종 무심결에 넘기곤 네.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이 경보 문자 때문에 약간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네.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경찰은 엄격한 송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지나 발생지, 목격지에 한해서 한 번만 문자를 보내게 되어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증거가 추가로 발생을 하면 그때 한 번 더 추가 발송이 가능합니다. 네. 또한 야간에는 문자 발송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청은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 예규를 통해서 송출 시간, 지역, 횟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 찾는 일인데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이제 국민 여러분들 많이 좀 피로감을 느끼시더라도 네. 사람을 찾고 특히나 또 그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네.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불편함을 좀 찾고 사람을 찾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얼마나 발송했는지 이런 통계도 있습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통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네.
실종 경보 문자로 가족을 찾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데 예.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자 문자 송출은 지난해 2,745건입니다. 아, 네. 네, 이 중에서 그럼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실종자를 발견한 횟수가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네네. 네, 2,745건 중에 총 549건, 약 20%의 비율로 그 문자를 통해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빠르게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20% 정도나.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된 예. 시기가 2021년인데 예. 그때는 158건으로 실종자를 발견했는데 예. 작년에는 무려 549건에 이르게 됐으니까 예. 발송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예. 발견 건수도 네. 확연히 증가했기 때문에 네. 실제 경보 문자 발송이 실종자를 찾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선 경찰의 설명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지금 치매 노인들의 어떤 실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누군가의 가족 또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전 정권에서는 이제 치매 관련된 걸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네. 이런 제도들도 있었고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국민 여러분들 조금 불편감을 좀 느끼시더라도 실종된 뭐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노인, 장애인 이렇게 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문자로도 또 찾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실제로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좀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20대 아들 살해 후 자수한 아버지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스스로 신고를 해서 경찰에 좀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아버지가 20대 아들을 살해했다. 왜일까?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사건의 배경에는 오랜 시간 부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예. 아들인 B 씨는 지난 2023년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년여간 집에서만 지내면서 아버지인 A 씨와 크고 작은 문제로 꾸준히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 아버지인 A 씨가 본인의 오래된 휴대전화 교체를 위해서 B 씨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해주고 예. 휴대전화 교체를 부탁한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그러나 B 씨는 이러한 아버지의 부탁을 듣지 않고 모두 다른 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이에 아버지인 A 씨가 B 씨의 방에 들어가 돈의 사용 출처를 묻는 과정에서 B 씨가 휴대전화 개인만을 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네. 이에 격분한 A 씨가 B 씨의 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방치하여서 과다출혈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버지인 A 씨는 범행 후에 B 씨의 방문을 닫은 채 자택에서 머물렀으며 예. 이틀이 지나서야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B 씨의 시신 곳곳을 살펴보았는데요. 흉기에 찔리거나 긁힌 상처 등이 몸 온 곳곳에 있다는 걸 보고 아버지인 A 씨를 긴급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A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갈등, 부자 간의 오랜 갈등과 그다음에 이제 휴대전화 교체를 부탁하면서 현금을 줬는데 그 부분을 다른 거에 탕진을 하고 또 집에서 이제 게임만 하던 아들에게 화가 나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를 했다. 참 상황을 보니까 좀 평소 갈등이 누적돼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집안에는 아내도 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내는 이 상황을 좀 몰랐을까요?
경찰에 따르면 예. 범행 전후 A씨의 아내도 집안에 있었을 것으로 예. 봤습니다. 그러나 관련 진술과 정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범행을 미리 알았다거나 예.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잠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약간 좀 우발적인 범행일 수도 있다라고 네. 좀 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런 가족 간의 강력 범죄의 경우에 특히 살인 사건은 존속 살해 사건에 비해서 이 같은 비속 살해 사건은 좀 드물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자녀가 20대면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뭐냐면 자녀들이 훨씬 더 힘도 세고 회피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뭔가 살해를 하려고 하면 좀 피할 수도 있고 오히려 힘이 센 자녀들이 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데 이런 비속 살해 드문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되게 특이한 케이스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용어 자체도 생소하게 생각하십니다. 존속 살해라는 단어는 많이 뉴스로 접해 보셨지만 가중처벌 되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비속 살해라는 단어 자체를 예. 접해 보신 적이 많이 없을 겁니다. 예. 비속이라는 건 이제 비속 살해라는 거는 부모가 예.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예. 이제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한 비극적인 이런 사건인데 왜 지속해서 발생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승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예. 살인 사건 중 피해자 유형이 예. 자녀인 경우가 예. 49건입니다. 예. 그럼 전체 피해자 사건 중에 16.9%를 차지합니다. 예. 원래 경찰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는 그동안 친족 살인으로 집계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하지만 2023년도 자녀에 대한 살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러한 자녀 살해의 경우에 처벌을 줄이는 감경 사유 또한 존재하는데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뉴스에서 많이 봤던 사연으로는 극심한 가난으로 그걸 이기지 못해서 자녀를 부양할 수 없었거나 예. 아니면 성범죄로 인한 자녀 출산의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성인이 된 20대, 네. 30대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어린 아동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어린 아동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현저히 부족하죠.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네. 있고. 그래서 아동을 살해한 부모에게 오히려 더 가중처벌, 존속살해가 아니라 비속살해의 경우에 예. 아동을 살해한 부모에게 더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뭐 태아 살해죄라든지 뭐 이제 저희가 사실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비속살해 유형을 좀 두 개로 나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비속살해와 가중처벌해야 된다라는 비속살해. 그러니까 너무나 어린 아이, 뭔가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이 현저하게 낮은 어린아이를 살해하는 건 가중처벌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있고, 사실은 이제 극심한 가난이나 뭔가 성범죄로 인한 출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생명을 뺏은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형을 좀 두 개로 나눠서 저희 대한민국의 법률, 형법상 법률이 조금 사실 효사상이 좀 들어가서 존속살해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비속살해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논의 과정에서 그냥 논의만으로 좀 마무리된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상 직계 비속에 대한 강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 예. 직계 비속을 살해한 경우에 관련된 예. 유일한 제명은 아까 예.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예. 분만 중 또는 예. 분만 직후 아이를 살해했을 때의 예. 영아살해죄가 있을 예. 뿐입니다. 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서 네. 오히려 존속살해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예. 현행법상으로 존속살해, 즉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그렇죠. 예. 비속살해는 별도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로 보게 되며 네. 그래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냥 언뜻 듣기에는 7년하고 5년, 2년 차이인데 예. 뭐 그게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낳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존속사례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형량을 최대한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어서 예. 실형을 받게 됩니다. 예. 반면에 비속사례는 형량을 감경받는 경우 집행유예 등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실제로 낮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예. 이 발의된 형법 개정안이 무려 5건이지만 예. 국회 문턱에 걸려서 가시적인 성과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제 부모에 대한 공경 그리고 네. 인륜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가부장적 사상, 유교 사상 예.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자녀를 어떤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종속적인 개념 또는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이러한 문화 때문에 존속살해죄는 존재하지만 예. 비속살해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의 존속살해죄는 부모라는 신분관계, 그러한 네. 형식적 관계 때문에 처벌을 가중하고 있는데 네. 다른 근거는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비속살해나 배우자, 동거인 살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은 없는 상황이라서 형평성의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네. 사실은 조금 이 영아 살해죄 아까 하신 부분,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영아 살해죄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량 자체가 존속 살해죄나 일반 살인죄보단 감경한 것이 뭔가 이렇게 배경이 된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비속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혹은 아니면 저는 이제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네.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생명인데 네. 심지어 내가 낳았어요. 맞습니다. 내가 낳은 생명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감경을 해주고 네. 내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낳아지게 네. 된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분을 뭔가 네.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효사상이나 유교사상으로 인해서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 법률 조항들인데 그래서 실제로 아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존속살해죄를 좀 폐지를 하거나 비속살해죄를 좀 신설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라는 논의가 꽤 오랫동안 꾸준히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왜 나는 감경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네.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비속살해의 처벌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는 좀 보시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최 변호사님이 저와 그 생각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쁜 예, 예. 상황인데 예,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스쿨 다닐 때부터 예, 예. 형법을 배우면서 예. 이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네. 동기들과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존속살해와 비속살해를 단순한 신분관계로 구분할 게 아니라 예. 똑같이 가중처벌을 하거나 예. 아니면 최소한 처벌 수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네. 맞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부모는 자기가 뱃속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기른 네. 어떤 자기 방어 능력도 취약한 예. 자식을 예. 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예. 자기의 사랑으로 뱃속으로 낳아서 기른 네.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가 예. 더 비난받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마도 50년대, 60년대 우리 사회가 가난하고 힘들고 뭔가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뭐 질병으로 죽는다거나 혹은 생계고로 인해서 생활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살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들도 혹은 아니면 입법자들도 뭔가 감안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현대의 상황과는 사실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좀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영아살해죄라는 그 조항 자체도 일반 살인죄에 준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키워야 하는 것이고 자신이 뭔가 잉태를 하고 자기가 출산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습니다. 어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간의 생명을 예, 예. 없앤다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뭔가 동등한 가치로 이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 강력 범죄 비율 중에 친족 간 범죄가 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합니다. 좀처럼 좀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네. 배가 아프다. 예, 이런 예. 속담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웃 동네 개똥이가 땅을 네네. 사든 집을 네네. 사든 우리는 네. 관심이 없고 배가 네. 아플 일이 없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 사회적으로 접촉이 빈도가 높은 높으면, 집단 예. 그리고 자신과 관련성이 높은 집단 안에서 감정이입이 생기고 예, 예. 시기와 질투, 원한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 예. 그러나 최근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확산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예. 부모나 우더른을 존경하는 문화도 많이 희미해지면서 예, 예. 친족 간의 강력 범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사실은 좀 남보다 못한 사이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 사실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대라는 걸 좀 더 많이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범죄로 나아간다면 이런 많은 강력 범죄들의 원인이 사실 가족 간에 부부 간 그러니까 가족에는 뭐 부부도 있고 뭐 친구 관계도 있잖아요. 가족 네. 관계와 친구 관계 이렇게 있는데 가까울수록 뭔가 그런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변호사님만의 그 어떤 가까운 관계를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가까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네. 방법은 네. 최근에 이제 좋은 강의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 많이 듣는데 예. 이제 부부간에도 예. 부부간에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다, 네. 존중이다라는 아.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뭐 친구나 가까운 네. 사이일수록 뭐 우리가 남이가 네. 이러면서 너무 친근하게 대하다 보니까 격의가 없어지면서 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네. 가까운 사이에 좀 더 존중하자, 그 사람을 타인과 같이 존중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조심하는 경우에 음. 이러한 나쁜 일이 안 생기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뭔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처음 만난 사람처럼 더 노력하고 뭔가 존중한다면 지금 같은 어떤 강력 범죄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가족이라고 해서 오히려 좀 더 무례하고 뭔가 화가 나게 하는 상황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요.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 부정 항소심 무죄. 항소심이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소개할 만한 또 그런 주제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부정거래 행위, 부정회계 사건으로 수년간 재판정을 좀 오갔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제는 회장이죠.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도 무죄를 좀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었죠. 어떻게 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서초동에서 근무를 하는데 예. 이재용 회장 사건이 있을 때마다 취재진과 관련자들로 법원이 북적북적한 네.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네. 이재용 당시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예.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번에 진행된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재용 당시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가량을 보유한 반면 예. 삼성물산 지분은 전혀 없었는데요. 예. 이때 이재용 부회장이 부여한 제일모직 쪽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당시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0.35 대 제일모직 1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3주가 네. 합병 결의되었고 네. 네. 결국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되었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저평가되는 시점에 합병 비율을 정해서 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자산 규모는 오히려 반대로 삼성물산이 30조, 제일모직은 9.5조에 불과했기 때문에 네. 이런 비율이 나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네.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 네.
특히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변경하고 장부가가 아닌 시장가로 평가를 해서 매우 비싼 회사인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 제일모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숫자가 삼성물산보다 훨씬 더 많고, 특히나 이제 그때 문제됐었던 건 삼성물산 자체가 삼성전자를 또 지배하고, 또 그러면 삼성 전체 계열사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매출액이나 어떤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 이제 전자를 지배를 하고, 또 이제 제일모직으로 뭔가 그 삼성물산 주식을 또 가져가서 결국은 경영권 승계를 하는 목적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그때 이제 나왔었던 회사들이 삼성 SDS,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신생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지분을 이재용 지금 회장이 가장 더 많이 보유하게 돼서 그 회사에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회사를 키움으로 인해서 지배구조 자체를 자기들에게, 이게 사실은 이제 탈세와 연관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뭐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계속 뭔가 유죄 취지 쪽으로 가던 여러 가지 불리한, 이재용 회장도 많이 이제 구치소 많이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에서 무죄가 계속 나왔어요. 19가지 혐의에 대해서. 맞습니다. 상당히 삼성에게는 큰 의미 있는 판결이거든요.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 예. 무려 19개의 그렇죠. 혐의에 대해서 예, 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무죄가 판단됐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검찰 측이 1심에서 배척된 증거들과 2심에서 새로 추가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 자체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증거를 1000개, 2000개를 가지고 와도 네. 증거 능력이 배척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가 모두 휴지 조각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쟁점이 된 증거가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서버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네. 서버를 압수수색하면 관련 증거만 선별해서 복제 출력해야 되는데 이러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없었다. 그리고 네. 장충기 전 차장의 휴대전화 역시 예. 적법 절차를 벗어나서 위법 수집 증거다. 이렇게 봐서 모두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저희도 재판을 합니다만 위법 수집 증거로 이렇게까지 많은 증거들을 배척하는 경우들도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뭔가 상당히 소기할 만한 재판인 것 같습니다. 이 상당히 좀 유의미한 재판인 것 같은데 검찰이 좀 상고 여부를 좀 검토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1심, 2심은 모두 무죄가 나온 상황인데 상고심이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일단 검찰은 지난 3일에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보고 그런 다음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들인 노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고 자체는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지적한 바와 같이 뭐 일부 무죄, 뭐 일부 유죄 이렇게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1심과 2심에 걸쳐서 수년간의 재판 결과가 모두 무죄로 나온 상황에서 상고심에 이르러서 이 결과가 번복돼서 원심이 파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이사회 결의 및 합병 단계, 합병 계약 이후 주주총회 승인 단계, 그 다음에 주주총회 이후의 단계, 이 16개 세부 쟁점 전부 무죄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무리한 판결이라고는 좀 안 보시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번외 얘기입니다만 제가 전직 삼성 계열사였던 회사에 사내 변호사로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저희로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법률가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심이 약간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생생보멸쇼 어느새 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함께 해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